커플이 차 안에서 키스를 할 때 옆에 불량배들이 웃으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있습니다. 데니는 이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아내와의 사적인 순간을 촬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삭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봐 친구, 제발 그렇게 하지마. 데니는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불량배가 바로 그 순간에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도발합니다. 삭제해. 너 나 때릴 거야. 아내는 그들을 무시하라고 조언하지만 데니는 여전히 그 불량배를 노려보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남자 맞아. 너 남자 맞아.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이 좀 더 강해지기를 바랐지만 그 희망은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니는 참아내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차가운 물을 몸에 끼얹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모욕당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데니는 이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아내 제시는 모든 분노를 샌드백에 쏟아붓습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제시는 클럽 주인인 니키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런데 니키는 화가 풀리기는커녕 제 말을 듣고 욕을 하게 됩니다. 제시는 마음속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데니가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이며 새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진흙탕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을 제외하고는 다른 날에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니는 남자답지 않고 집에서만 뒹굴고 있는 남자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얼마나 악명 높은 갱단의 일원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는 항상 조용히 중고차를 팔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돈을 벌고 집안일도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결혼 18주년을 기념하려 했지만 불량배들 때문에 기분이 망쳐졌습니다. 운명의 바퀴가 이 순간에 조용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서 기저귀를 사러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꺼내려는데 머리가 이상한 놈이 갑자기 달려옵니다. 뭔가를 깨달았고 그놈이 손을 댔습니다. 젠장, 친구야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데니는 그 불량배와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이성을 잃고 공격해왔습니다. 데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줌마를 얼어붙게 했고 살인마가 달려들어 그를 내던졌고 그는 화가 나서 일어나서 연달아 음식캔 몇 개를 던졌습니다. 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고 그는 발로 차고 발로 차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웃 아줌마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멍해졌지만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내려놓게 하겠다고 했잖아. 암살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데니는 땅에 떨어진 새를 차분히 집어들고 계산원의 사악한 시선 아래 차분히 슈퍼마켓에서 나왔다. 그런 다음 그는 시속 200마일의 속도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차에서 내리자 이웃들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는 신경 안 썼습니다. 서둘러 집에 들어가 계단의 벽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면도칼로 긁어냈습니다. 비밀 버튼을 누르자 계단의 흰색 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봉인된 큰 검은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권총과 여러 나라의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열어보니 이미 만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를 2뭉치 더 꺼냈습니다. 그는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니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니키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데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니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신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너가 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메가프리가 너를 전 세계에서 쫓고 있어. 응, 그가 나를 찾은 것 같아. 내가 소셜미디어로겠지. 바보야. 그는 짐을 재빨리 챙긴 후 새 아이를 데리고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제시는 남편이 가족을 데리고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간다고 하자 약간 놀랐습니다. 데니는 가족을 데리고 에펠탑에 가서 오델의 공연을 보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갈 건가? 도로 여행은 가족을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데니는 아래층에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으면 늦겠다고 깨닫고 급히 채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출구에 도착하자 그는 에스컬레이드에 탄 암살자들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지름길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그때 버스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빨리 쫓아가! 암살자들이 떠나기를 데니는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은 차가 쫓아왔습니다. 검은 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데니는 급히 핸들을 꺾어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야 사랑아, 이건 지름길이야. 너는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니? 그는 검은 차가 여전히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이상함을 느껴 가족을 자신의 직장으로 데려갑니다. 리모컨으로 게이트를 열고 차를 안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검은 차가 따라오려 했지만 게이트에 의해 막힙니다. 오른쪽에 휴게소가 있는 것 같아. 운전자는 그런 말을 듣고 휴게소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데니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회사의 수리소로 급히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는 차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차를 들어올리게 합니다. 그 직후 그는 차 밑에서 실시간 추적 장치를 발견합니다. 그는 급히 떼어내고 자랑하는 동료에게로 향합니다. 그 남자가 새로 산 스포츠카를 타고 나가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그 남자의 채 추적 장치를 부착합니다. 차 친구도 여자친구와 같아 고속도로로 가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해. 나는 벌금이 걱정되었지만 그 남자가 그 말을 듣고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갔다. 그는 그를 찾았다. 그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드디어 데니는 암살자들의 추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라스베가스로 아니면 샌안토니오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지만 조금 가다가 데니가 문제를 깨닫습니다. 자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우리 여행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는 거야? 트위터와 틱톡에 올리는 거야? 내가 차로 여행할 때는 전부 직접 소통이었어. 아빠, 말하지 마. 나는 지금 아빠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아빠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모르면서 왜 의견을 내는 거야? 이번 휴가에는 전화기를 꺼도 될까요? 그 후 데니는 4사람의 전화기를 강에 던졌고 나머지 3사람은 이 행동에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지만 데니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설명에 불만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즐겁게 랩을 부릅니다. 그들은 고르게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키가 언급한 마카프리가 데니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5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카프리는 화가 나서 자신의 해커에게 그들의 행방을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커는 그가 데니 가족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추적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전화기를 껐고 길을 보며 그 오디세이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리지 않는 한 그는 차를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 그와 함께 있어서 저녁이 되자 데니의 가족은 깊이 잠들었고 혼자 남은 그는 하품을 하며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데니는 마카프리 사람들에게 발견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몇 명의 암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추격해왔습니다. 데니가 보고도 놀라지 않다니 믿기지 않네요. 차에서 음악을 이어폰에 연결하고 권총을 꺼내서 소음기를 장착했습니다. 이어폰의 볼륨을 높이자 암살자들이 추격해왔습니다. 그는 기회를 잡고 2발을 쏘았습니다. 암살자의 팔이 총에 맞아 부러졌습니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막내가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한 명의 암살자가 그 옆에 다가와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니가 먼저 행동하여 그를 채서 끌어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암살자가 총을 떨어뜨리자 아들은 아빠에게 우유병을 건넸습니다. 데니는 그 우유병을 받아서 암살자의 헬멧에 넣고 세게 눌렀습니다. 곧 마지막 암살자가 따라잡았습니다. 데니는 차를 그에게 돌려서 부딪혔고 암살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 사랑아, 그냥 구멍 하나일 뿐이야. 그 후 그들은 작은 마을로 차를 몰아 하룻밤 묵을 여관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길을 나섰고 그들의 다음 여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어려움이나 방해도 없었고 암살자에게 쫓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라스베가스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5 가족은 라스베가스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을 찾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꽤 폭력적이어서 제가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받아서 목욕을 하게 된 제시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되면 과연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루 돌아다닌 끝에 5 가족은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제시는 신이 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라스베가스에 가는 꿈을 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 데니는 아리아 리조트와 카지노에서 초호화 스위트를 예약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본 호텔 중 가장 호화로운 방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기서 한동안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남편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친한 친구인 니키를 만나러 갔습니다.
몇 마디 인사 후 니키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가족 5명의 여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신분으로 구매한 내일 밴쿠버행 비행기 표도 들어 있었습니다. 데니는 니키가 공짜로 일하지 않도록 50만 달러가 들어있는 검은 가방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서 종아리에 칼을 숨기고 안전을 위해 허리에 권총을 차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도 매혹적인 붉은 드레스를 입고 문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호사스러운 장소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몸매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해. 데니는 아이들에게 막내를 잘 돌보고 절대 방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문을 나서자마자 새 아이는 아빠의 경보를 무시하고 곧장 파티를 즐기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은 레스토랑에서 촛불을 밝힌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지만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데니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아내와 둘이 있고 싶어. 사실 나는 프랑스어를 못해. 그냥 세련되게 쓸 수 있는 몇 문장만 가르쳐줬을 뿐이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제시가 그 말을 듣고 조금 헷갈리고 놀랐어요. 당신은 프랑스어도 할 줄 아시나요? 얼마나 잘 하시나요?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말한 지 오래됐어. 나는 세상에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아직도 너한테 진실을 말하기가 힘들어. 네가 슬퍼할까 봐. 내 진짜 정체를 알고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널 이런 일로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맹세컨대 어느 누구도 너나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제시가 이해해줄까? 아직 아니야. 매력적이야. 프랑스어로 말하는 게 듣기 좋지? 프랑스어는 원래 부드러운 언어니까. 제시는 이 말을 듣고 로맨틱한 저녁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남편에게 방으로 가서 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시도해본 적이 없는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그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제시는 급히 방에 들어가 로맨틱한 음악을 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이 신호를 받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탐험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쳤습니다. 제시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날도 아니고 무슨 축제도 아닌데 왜 불꽃놀이를 쏘는 거지? 바로 그 후 2명의 암살자를 깔끔하게 제압한 데니는 즉시 무릎을 꿇고 다른 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한 암살자가 그의 아내를 제압하고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 진정해. 나를 잡았으니 당신이 이긴 거야. 그런데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암살자가 방심한 틈에 칼로 아내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알았고 암살자는 데니를 먼저 죽이고 아내도 죽일 거라 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그 직후 암살자는 현장에서 제압당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제시는 이미 두려움에 질려서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암살자를 보고 구토했습니다. 사랑아, 이건 흔한 일이야. 처음 보면 누구나 구토해. 데니는 암살자에게 달려가 총과 전화기를 가져왔습니다. 제시는 아이들 방에 가서 새아이가 방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연극일 뿐이야. 암살자의 말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서둘러 해커 Y 은구엔의 게임 아레나로 달려갔습니다. 길에 데니는 아내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듣기 싫어했고 향해 화를 내며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새 아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세 게임 아레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관객들이 아들 켈리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비디오 게임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방금 너 혼자서 강력한 적팀을 모두 처치했으니 그렇게 열렬히 축하하는 거야. 하지만 새아이가 아빠에게 자랑하려고 할 때 아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아이가 모두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둘러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도 플래닛 오토 직원이야? 아빠는 농담이 아니야. 물어봐도 돼. 너희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아빠는 비밀 암살자였어. 아빠는 그 삶에서 도망쳤지만 우리는 발견되고 말았어. 아들 켈리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아빠라고 생각해서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나자마자 암살자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데니는 아이들을 카지노 로비로 데려갔습니다. 총을 꺼내 장전 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적의 화력을 끌어들일 테니 너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 데니는 캐딜락의 문을 열고 기어 넣고 힘껏 밀었습니다. 차가 빠르게 달리는데 여성 암살자는 어리석게도 앞 유리창에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잡은 데니는 총을 쏘았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살인범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데니는 그녀에게 다가가 총을 빼앗고 재빨리 돌아서서 가족과 재회했지만 방탄조끼를 입은 여살인범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니가 그녀에게 살 기회를 준 걸 몰랐지만 그녀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데니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구역질을 했고 제시는 데니의 말을 빌려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후 가족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텔을 찾았고 데니는 자신의 인생 전반부에 대한 경험을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본명은 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4살 때 떠났고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는 막 18세가 되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그는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린벨의 부대와 델타 특수부대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후 마크 카프레이라는 노인이 그를 찾아와 특별한 프로젝트에 그를 모집했습니다. 특별한 프로젝트가 뭐야? 우리는 악당들을 처치하고 군주를 테러하며 전 세계에서 인질을 납치하는 자들을 처치합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이죠. 제거다 몇 명 말하는 26명입니다. 그는 26명을 죽였지만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행을 포함해서 그는 43명을 죽였습니다. 43명. 그들은 모두 악당들이야. 그는 정말 위선자야. 그들은 모두 악당들이야. 처음에는 합법적이었죠. 하지만 마카프레이 노인은 탐욕스러워져서 그들을 용병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자에게 일을 맡겼죠. 아버지가 떠났다는 걸 알고 그는 제시를 만나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쫓아왔던 거야. 제시는 18년 동안 데니가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고 외출을 싫어하며 겁이 많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데니는 5건의 여권을 꺼내며 잘 정리했단 말했습니다. 내일 그들은 신분을 바꿔 밴쿠버로 날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요. 그의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아버지에게 여권을 던져주고 떠났습니다. 남편과 싸운 뒤 화가 나서 떠났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데니는 밤새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사과하려 할 때 제시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나와 멀어져. 데니가 붙잡으려 해도 제시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그들은 작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니키였습니다. 복싱클럽의 주인인 제시는 니키가 전용기를 타고 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빠르게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때 니키는 제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여러 해 동안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남자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2년 전 그녀는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싫은 여자였죠. 잠깐, 그녀를 이미 만난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나는 잘하는 걸 했어. 그녀에게 접근해서 그녀의 신뢰를 얻고 그녀가 내 함정에 빠지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 니키가 언급한 여자가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핑계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일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 누가 그들을 선물처럼 그에게 데려왔는지 항상 더 잘 이해합니다. 그는 이 가족을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저 그를 내 배송 보상으로 원할 뿐이야. 그때 데니가 어제 암살자에게서 가져온 전화기가 울립니다. 메가프리 노인이 간단히 말합니다. 내 아내와 자식이 살아남고 싶다면 내가 보낸 위치로 빨리 와라. 말을 마치고 그는 전화를 끊습니다. 데니는 재빨리 포세이돈 카지노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로젠스트란드라는 총잡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데니를 가장 높은 층의 방으로 안내합니다. 모두 괜찮아? 데니는 약간 놀랐습니다. 이때 메가프리 노인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한번 안아주지 그래?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미안한데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켈리, 나는 너의 할아버지야. 세상에, 우리는 형제인가?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나? 아니, 그는 자신의 진실한 연설에서 이 부분을 생략했어. 그는 너를 아버지처럼 대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는 자신의 손주를 죽이지 않을 거야. 들어봐. 너가 나를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없어. 그들을 보내줘. 제발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 나를? 그 깊은 영혼의 나락에서 네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 아들이었어. 그가 데니를 죽이고 싶어 한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보낸 모든 암살자를 데니가 처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정을 바꿉니다. 노인은 오래전 잃어버린 감정을 느끼며 아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데니가 돌아와서 자신을 위해 계속 일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전의 황금 시절을 되찾자. 동의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죽일 거야. 데니는 수긍했습니다. 메가프리 노인은 매우 만족하며 로젠스트란드에게 그의 가족을 공항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너는 쉽게 떠날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안 돼.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딸은 엄마를 논리와 감정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소녀는 로젠스트란드를 처치하고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트레버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너를 졸업 파티에 데려다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정말 멋져.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로젠스트랜드, 미안합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이때 엘리베이터는 높은 층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아들 켈리는 급하게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다음은 흥미로울 거야.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멈추고 있어. 켈리는 엄마에게 로젠스트란드를 처치하라고 설득해 그렇게 해야 아빠를 구하러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일을 끝낼 수 없어. 그녀는 악취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에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걸 잊었고 그래서 그녀는 로젠스트란드 앞에서 아들의 기저귀를 벗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시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아니면 그들은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문에 다다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고 옛 사랑을 되살릴 수 없었다. 그것은 데니의 지연 전략, 밸런서인 주짓수의 초크홀드 기술 때문입니다. 나는 기술자야. 메가프리 노인이 아래층에서 이상함을 깨달았다. 로젠스트란드가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알았다. 그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해커를 제압한 후 데니는 드론 화면을 통해 군대가 돌아오는 것을 재빨리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드론을 넘겨주고 생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적들을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메가프리 노인은 니키를 깨우고 그녀에게 켈리를 상대하고 드론을 되찾으라고 명령했다. 니키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시는 공격을 시작했고 두 여성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는 여러 해 동안 복싱을 해왔지만 그녀는 니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곧 그녀는 니키에게 넘어졌고 데니는 아들과의 완벽한 협력으로 메가프리 노인의 군대를 모두 처치했습니다. 남은 두 명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야. 오른쪽에 누군가 있어. 아버지와 아들 대결은 재미없으니 제시로 장면을 전환해보자. 바닥에 넘어진 제시는 힘들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막대기를 보자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자신과 남편을 여러 해 동안 속여온 그 여자를 처리해야겠다고 했다. 그녀가 나를 놀리는 건가요? 하지만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지. 더 이상 10종 경기 선수도 아니잖아. 하지만 그녀가 제시를 조롱하고 있을 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아직 9종 경기가 남아있어. 이때 메가프리 노인은 데니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역자인 아들을 쏘려 할 때 손녀인 니나가 그를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할아버지,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 때문에 할아버지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알지만 아마 저희는 할아버지를 미워해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할아버지를 보니 저는 그저 냉혈한 살인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 할아버지도 보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계속 살아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가야, 네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이 일이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딸이 실망하지 않도록요. 데니는 노인이 방심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두목을 쓰러뜨린 후 지아는 그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과거와 마주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감옥에 가는 것을. 하지만 제시와 아이들은 지안이 자기 방어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의 마지막에 지안은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는 순간을 소중히 여긴. 그는 더 이상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사는 배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